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생물의 오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섯과 산호는 식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버섯은 진균이라는 균계에 속하고 있고요. 산호는 동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산호가 동물이라는 것을 충격을 많이 먹으셨을 것 같은데, 버섯은 우선 움직이지 않아서 식물과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식물로 분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섯은 곰팡이처럼 균사로 이루어져서 균계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호 같은 경우는 동물계에 속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잡아먹고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이제 말미잘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가장 큰 분류 체계인 개를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합시다. 생물을 어떻게 하면 개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종속 과목 강문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종은 생물의 분류 체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를 말했습니다. 개는 생물의 분류 체계 중 가장 큰 단위였고요. 과학자 린네로부터 시작해서 생물의 대표적인 5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를 어떤 특징으로 나누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때의 기준은 이렇게 최소한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포에서의 핵의 유무, 핵막이 있어야지 핵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의 유무, 그리고 세포의 개수, 그리고 영양분을 얻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라든지 먹이 섭취 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광합성 유무로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등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엽록체의 유무로 많이 따지게 됩니다. 식물이 대표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데 햇빛,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식물의 기관으로는 잎, 꽃, 열매, 줄기, 뿌리가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동물의 경우에는 그 소화계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계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도 있었고요. 호흡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배설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 그리고 신경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야지 동물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의 기준으로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은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생물의 5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쪽에 있는 요 4가지는요, 핵이 있는 세포를 모아둔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핵이 없는 세포를 모아둔 것입니다. 세포에도 핵이 없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럴 수가 있고요. 핵이 없는 세포를 보고 우리는 원핵 세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핵이 있는 세포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진핵세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핵세포에 있는 것들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균계 같은 경우는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관이 잘 발달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동물계 같은 경우는 운동기관이 발달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기관 발달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생물의 대표적인 5개가 있습니다.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가 있습니다.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남세균처럼 일부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고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균으로 불리는 것들이 바로 원핵생물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젖산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산균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발효 결과물로 유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이 요구르트라든지 김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세균 같은 경우는 지구 대기에 산소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산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살모넬라균, 대장균, 충치균, 염주말이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하고 입안에 충치를 일으키는 충치균이 거의 대표적인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염주말 같은 경우는 녹조류입니다. 그런데 역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균계부터는 이제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 모양의 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포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은 생물의 몸이나 배설물을 분해해가지고 양분을 얻습니다.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고요. 운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포자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게 되고요.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산다라는 사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섯이나 곰팡이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실 모양의 균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버섯의 균사이고 오른쪽이 푸른 곰팡이의 균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버섯에서는요, 이렇게 자실체에서 포자가 떨어져 나와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쪽에다 정보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강화도에서 여러 가지 버섯이 있습니다. 이 버섯도 당연히 영양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버섯을 몇 개 구경시켜 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느타리 버섯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느타리 버섯과 똑같이 생겼는데 노란색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란 그 느타리 버섯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C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고기 느타리 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색 팽이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비타민C나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조금 더 자라면 약간 더 갈색으로 진해집니다. 약간 노루궁뎅이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은 비늘 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하얀 점 같은 게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는 영지버섯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서도 나왔던 동충하초도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균계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푸른 곰팡이,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효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물계가 있습니다. 식물계에서는요, 당연하게도 핵이 있습니다. 세포에 세포벽이 있고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이고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라 함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지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계가 번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자 번식하고 종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자 번식을 하는 고사리와 우산이끼와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해바라기, 큰꽃 의아리 같은 경우는 종자 번식을 하게 됩니다. 큰꽃 의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앞에 이렇게 이쁘게 펴 있어서 제가 한 장 또 찍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계입니다. 동물계에서는요, 당연히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 세포벽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입안 상피 세포를 우리가 관찰을 해봤었고요. 다세포 생물입니다.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습니다. 대부분 기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섭취라든지 이동, 즉 운동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먹이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서 산다라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물속에 사는 해파리라든지 아울로틀, 호랑이, 흰동가리, 여러분들은 리모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들도 다 제가 한 번씩 찍어본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산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광합성을 하지 않고 바닷물 속에 작은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동물계에 속해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호를 식물계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원생생물계가 있습니다.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도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있는 세포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으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지만 조직이나 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다세포 생물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이 있는 생물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 섭취 또는 광합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세포 생물 중에서는요,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가 있고요. 다세포 생물에는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역, 김, 다시마를 식물계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생생물계로 취급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생물의 5개 분류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특징을 배우고도 잘 분류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물을 제가 순서대로 이용해서 충분히 잘 분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분류를 하고 나서 세부적인 특징까지 잘 비교를 해본 다음에 분류를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물을 여기다 적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 아니요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가? 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원핵생물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핵생물계로는 대표적으로 젖산균이나 폐렴균, 살모넬라, 남세균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예로 내려가는 거는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예로 내려가면은 몸이 균사로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균계가 있었습니다. 자, 버섯이나 곰팡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했었습니다. 아니오로 내려가는 거는 원생생물계, 동물계, 식물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할 때 아니오로 가면은 원생생물계로 분류되게 됩니다. 원생생물계의 대표적인 예로 뭐 김이라든지 우뭇가사리, 유글레나, 종벌레, 아메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로 가는 거는 이제 동물계랑 식물계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광합성을 하나요? 했을 때 아니요. 그러면은 동물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 사람, 달팽이, 새우, 잉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가 예로 내려가면은 식물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나무, 벚꽃, 장미, 튤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꽃이 피지 않는 고사리도 그 예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용하면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생물이든 생물의 5개에 맞춰서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캡처를 해 두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물을 나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도 한번 캡처를 떠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것도 충분히 잘 숙지를 해 두시면은 여러분께서 그 생물의 5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짝대기는요, 둘 다 된다라는 겁니다. 뭐 세포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광합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은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생물의 5개를 배웠었던 것이고요.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는 생물 중 그래서 진핵생물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죠. 식물계, 균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원생생물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과 세포벽이 있으며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고 기관이 발달된 생물은 식물계로 분류한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는 무엇일까요? 세포에 핵은 있습니다. 진핵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포벽은 없습니다. 다세포 생물이지만 광합성을 하지 않고 운동기관이 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한다. 뭐였습니까? 동물계죠. 운동성이 강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동물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피는 산호랑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동물계는 또 아닙니다. 잘 피는 산호와 달리 광합성으로 양분을 스스로 만들고 바다 밑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생활하므로 식물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리지옥은 덫처럼 생긴 잎으로 작은 벌레를 잡아먹지만 식물계로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이거 동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지옥이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이유는 토양의 양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흡수해야 될 질소를 벌레로부터 얻는 것 뿐입니다. 파리지옥도 역시 광합성을 하고 있고 양분을 얻는 다세포 진핵생물입니다. 뿌리, 줄기, 잎 이런 기관들이 완벽하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균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단세포 생물이다? 아닙니다. 다세포 생물이고요. 세균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핵 생물계였습니다.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게 균계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어요. 버섯이나 푸른 곰팡이가 대표적이었죠. 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몸이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핵막이 없어서 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원핵 생물계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말 잘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생물을 분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